궤도 신사 아르센 리팽 중에서 여왕의 목걸이. 리팽이 어쩌다 궤도가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여왕의 목걸이를 읽고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듯 개구진 리팽의 대담한 행보에도 감탄을 했고요. 궤도지만 조금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목은 여왕의 목걸이인데 여왕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리팽의 매력이 잔뜩 묻어나는 여왕의 목걸이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년에) 두세 번씩 오스트리아 대사관 무도회나 빌링스톤 부인의 저녁 연회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드레수비주 백작 부인은 하얀 어깨 위에 여왕의 목걸이를 착용했다. 이 목걸이는 왕실의 보석 세공인이었던 보메르와 바생이 루이 15세의 마지막 애첩이었던 디바리앙을 위해 만들었지만 추기경 드루왕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모트 백작 부인이자 팜파탈로 알려진 잔드 발루아가 1785년 2월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남편과 레토드 빌레트가 공모하여 중간에 빼돌린 전설적인 목걸이였다. 사실 그 목걸이는 틀을 뺀 나머지 보석은 가짜였다. 라모트 백작 부부는 그들이 신중하게 고른 보석을 틀에서 무자비하게 뜯어내 여기저기 팔아넘겼고 부부의 공범 레토도 빌레테가 틀을 간직하고 있다가 추후 이탈리아 추기경의 조카인 가스통 드레수비주에게 팔았다. 그는 추기경 삼촌의 도움으로 파산의 위기에서 살아난 적이 있어 삼촌을 기리기 위해 영국 보석상인 제페리스가 소장하고 있던 진품 목걸이 다이아몬드를 사들여 보메르와 바생이 만들었던 원형 그대로의 여왕의 목걸이를 복원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 목걸이를 소유하면서 드레수비주 집안은 유세를 부렸는데 그의 집안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워졌을 때도 왕가의 유물을 포기하느니 생활 수준을 낮추는 편을 택할 정도였다. 특히 지금의 가문 백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택만큼이나 그 목걸이에 집착했으며 목걸이의 안전을 위해 리옹 은행 금고에 넣어두기도 했다. 아내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싶다고 하면 은행에서 직접 찾아가고 다음날 직접 가져다 놓을 정도였다. 그날 밤 가스티유 궁전에서 열린 연회에서 백작 부인은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 연회의 주인공인 크리스티안 국왕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다. 다이아몬드의 수많은 단면이 그녀의 매끈한 목과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반짝였으며 그녀의 미모를 돋보이게 했는데 이 엄청난 목걸이의 품격을 백작 부인 아니고는 우아하게 소화할 사람도 없을 듯 했다. 연회가 끝나고 생제르맹 낡은 저택 침실로 돌아온 듀레 백작은 두 가지 이유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우선 아내의 아름다움이 자랑스러웠고 다음으로 자신의 가문을 빛내준 목걸이가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부인 역시 목걸이를 걸칠 때마다 허영심에 빠지곤 했는데 그녀의 성격과 잘 어울렸다. 부인은 아쉬워하며 목걸이를 풀어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마치 처음 본 것 마냥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추기경의 문장에 새겨진 가죽 케이스에 넣어 침실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완전한 골방으로 유일한 출입구는 침대 아래쪽에 있었다. 백작은 늘 그래왔듯이 보석 상자와 모자 상자 사이에 있는 높은 선반 위에 보석 상자를 숨기고 나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 다음 날 아침 백작은 점심 식사 전에 리옹 은행에 다녀오려고 9시쯤 일어나 옷을 입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다음 마구간으로 내려가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말 한마리가 상태가 안 좋아 백작은 손수 말을 정원해서 걷게도 해보고 뛰어보기도 한 뒤 부인 곁으로 돌아왔다. 하녀의 시중을 받아 머리 손질을 하고 있던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가세요?
응, 은행에 다녀와야지. 백작은 골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놀란 기색도 없이 물었다. 목걸이를 꺼냈소? 아니요, 안 꺼냈는데요. 안 가져갔소? 네, 골방문은 열지도 않았어요. 백작이 당황하며 나오더니 말까지 더듬으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그럼 목걸이가... 부인이 서둘러 골방으로 들어가 부부는 함께 상자를 파헤치며 미친 듯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백작은 매우 낙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찾아도 소용없소. 여기 선반 위에 올려두었는데. 혹시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로 이 선반 위에 뒀어. 다른 곳에 두지 않았다고. 방이 꽤 어두웠기 때문에 부부는 촛불을 켜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옷과 물건들을 밖으로 꺼냈다. 그리고 방이 텅 비고 나서야 부부는 그 유명한 왕비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 단호한 성격의 백작 부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발로르브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발로르브 서장은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인물로 부부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즉시 달려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밤중에 아무도 골방에 들어가지 않은 게 확실합니까? 물론이요. 나는 잠기가 밝소. 게다가 방문은 잠겨 있어서 오늘 아침 아내가 하녀를 부르려 종을 울렸을 때도 내가 직접 빗장을 열고 문을 열어줬소. 골방으로 통하는 다른 입구는 없습니까? 없소. 창문은요? 있지만 늘 닫아두지요. 그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촛불을 켜고 발로브르 서장이 살펴본 결과 나무 괴짝이 창문 아래쪽만 막고 있어 십자형 창틀 절반만 가리고 있었다. 창틀이 좁으니 큰 소리를 내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을 거요. 백작이 말했다. 이 창문으로 나가면 어딥니까? 작은 안뜰이 나오죠. 이 위에 다른 층이 있습니까? 2층이 더 있지만 하인들이 있는 방까지 촘촘한 격자창에 있어 햇볕도 잘 들지 않소. 괴짝을 치우고 방문을 살펴보니 문은 잠겨 있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들어왔다면 잠겨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들어왔어도 우리 침실을 통하지 않는 한... 백작이 말했다. 그랬다면 백장의 방 빗장도 걸려있지 않았겠죠. 서장이 말했다. 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백작 부인에게 물었다. 어제 부인이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걸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건 비밀로 하지 않죠. 굳이 숨길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골방에 보관한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요? 네. 다만... 부인, 중요한 문제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앙리에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앙리에트? 그녀도 우리가 목걸이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모를 거요. 확실합니까? 앙리에트가 누굽니까? 서장이 물었다.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는 바람에 가족과 의절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은 후 그녀의 아들과 함께 데려와 방을 하나 내줘 살게 했죠. 그녀는 손재주가 좋아서 절 도와주곤 합니다. 부인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분은 몇 층에 삽니까? 우리랑 같은 층인데 복도 끝... 그런데 그녀 부엌 창문이 작은 안뜰로 열리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맞은편이에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발로르브 서장은 앙리에트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그들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6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아들 라울은 엄마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경찰서장은 벽난로도 없이 방 한쪽 구석을
부엌 대신 쓰고 있는 초라한 거처를 보고 적잖이 놀라며 앙리에트에게 물었다. 그녀는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녀 자신이 백작 부인에게 옷을 입히고 목걸이를 걸어줬던 것이다. 세상에. 그녀가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뭐라도 짐작되는 게 없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말이죠. 혹 도둑이 이 방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채 미소를 지었다. 이 방에서 나간 적도 없는 거려. 그녀는 부엌 창문을 열면서 말했다. 맞은편 저쪽 창문까지는 3미터가 넘어요. 도둑이 저곳으로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아, 그건 저쪽 골방에 목걸이를 두지 않나요? 어떻게 알았죠? 그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제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앙리에트의 얼굴에는 고된 삶으로 슬픔과 체념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녀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을 감지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짓더니 그녀의 아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곤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키스했다. 백작은 서장과 단둘이 있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설마 앙리에트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보장합니다. 그녀는 정직 그 자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인에게 도움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가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서장은 수사를 중단했고 예심 판사가 수사를 이어갔다. 그는 하인들을 조사하고 빗장 상태를 살폈으며 골방 창문을 여다듬며 측정하고 창문 너머 작은 뜰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하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다. 빗장은 멀쩡했고 창문은 바깥에서는 열거나 닫을 수조차 없었다. 이후 수사의 초점은 앙리에트에게 맞춰졌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집 밖을 나간 건 4번뿐이었고 그 역시 심부름을 위해서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실 앙리에트는 백작 부인의 하녀이자 재봉사로 일했는데 백작 부인은 그녀를 매우 엄격하게 부렸다는 하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서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지 못한 예심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문이나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대체 범인이 어디로 들어왔으며 더 미스터리한 것은 닫혀있는 창문과 문으로 어떻게 달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후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백작과 백작 부인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왕비의 목걸이를 팔아버렸다. 그리고 사건은 종료되었다. 소중한 보석을 도난당한 후 드레스비주 가문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들의 보석이 사라지면서 신용도 잃게 됐으며 채권자들과 대금업자들이 등을 돌려 돈줄이 막혀버린 것이다. 백작 부부는 팔 수 있는 것은 죄다 내다 팔거나 저당 잡혔는데 2명의 먼 친척이 남긴 유산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길에 나앉았을 것이다. 그들 부부는 마치 귀족 반열에서 탈락당한 듯해서 자존심에도 심한 상처를 입고 무너졌는데 이상한 것은 그 불똥이 부인의 친구 앙리에트에게 튀었다는 것이었다. 백작 부인은 앙리에트에게 화풀이를 하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하더니 하인들의 숙소로 옮기게 하고 결국 집 밖으로 쫓아냈다. 한동안 백작 부부는 순탄한 삶을 살며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는데 이 무렵 벌어진 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앙리에트가 쫓겨난 지 몇 달 후 백작 부인은 앙리에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부인,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내준 사람이 부인 아닌가요? 다른 사람일 리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내가 사는 곳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거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현재든 과거든 백작 부인이 베푼 건 부당한 뿐이었는데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요구하자 앙리에트는 1000프랑짜리 지폐 2장이 동봉된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했다. 편지 봉투에는 파리 소인이 찍혀 있었고 앙리에트의 주소만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는 위조된 티가 역력했다. 그렇다면 이 1000프랑은 어디서 누가 보냈을까? 그리고 왜 보냈을까? 그런데 앙리에트는 12개월 후에도 비슷한 편지와 지폐를 받았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이렇게 6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편지와 지폐를 받았는데 5번째와 6번째는 액수가 2배가 되는 바람에 위급한 병에 걸린 앙리에트는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우편물 규정 오류가 있다는 문제로 편지가 압수당하자 이후에 보내는 편지는 규정에 맞게 보내왔다는 것이다. 발신자 서명은 첫 번째는 앙퀴티였으며 그 다음은 페샤르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발신 주소는 모두 없는 주소였다. 6년 후 앙리에트는 죽었고 미스터리한 편지의 존재는 영영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모두에게 알려졌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건이 말이다. 18세기 말 프랑스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목걸이의 행방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비슷한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당사자들과 백작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약속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이 이야기는 비밀이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비밀을 공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스터리의 진상을 알게 될 것이며 그저께 아침에 실렸던 사건을 둘러싼 의혹도 풀릴 것이다. 5일 전 드레수비주 백작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들이 모였다. 손님들 가운데는 백작의 2 조카딸과 사촌, 신사분들은 데사빌 회장과 국회의원 보샤스, 시칠리아에서 백작과 알고 지내던 플로리아니경, 그리고 사교 클럽의 오래된 친구 루지에르 후작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부인들은 커피를 내왔고 신사들은 응접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두루두루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손님 중 한 명이 유명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백작 놀래기를 좋아하는 루지에르 후작이 수비주 백작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왕의 목걸이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들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그들의 다양한 추리는 모순적이었으므로 신빙성 없는 추측에 불과했다. 그럼 플로리아니경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작 부인이 물었다. 저는 아무 의견도 없습니다, 부인. 여기저기에서 항의하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왜냐하면 플로리아니는 팔레르모의 치안 판사인 아버지와 함께 여러 사건들에 관한 모험담을 방금 전까지 재밌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력과 소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가장 똑똑한 전문가들도 포기한 사건을 푸는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내가 셜록 홈즈도 아니고 게다가 여왕의 목걸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집주인 백작을 쳐다보았다. 백작은 내키지 않았지만 사건을 요약해 들려주었다. 플로리아니경은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주 이상하네요. 듣고 보니 간단한 문제 같은데. 백작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플로리아니경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일반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려면 범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알아내야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하네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확실한 방법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범인이 골방의 창문이나 침실의 방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문은 빗장으로 잠겨 있으니 창문으로 들어간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창문도 잠겨 있었어. 조사할 때도 잠겨 있었고. 백작이 발끈했지만 플로리안의 경은 백작의 말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맞은편 부엌 창문에 골방 창문까지 널판지나 사다리를 놔서 다리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소. 백작이 열을 올렸다. 플로리안의 경은 이번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따위 시시한 반론은 신경 쓸 거 없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창문 위에 채광창이 있지 않던가요? 어떻게 알았소? 그 당시 지어진 집은 대부분 창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게다가 채광창이 없었다면 도둑질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소. 여닫을 수 있는 채광창이 있지만 그것도 창문과 마찬가지로 잠겨 있었어.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 그게 실수였던 겁니다.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봤다면 열려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창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철사로 된 고리가 있어 그걸로 열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소. 그리고 고리는 십자형 유리창과 틀 사이에 매달려 있고요. 맞소.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자, 범인은 창문과 창틀 사이 미세한 틈새로 갈고리 같은 도구를 쑤셔 넣어서 고리를 아래로 잡아당겨 열 수 있었을 겁니다. 백작이 껄껄 웃었다. 훌륭하오. 그럴듯하군.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놓친 게 있소. 창문에는 갈라진 틈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틈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했을 거요. 발견하려면 샅샅이 살펴봐야 했는데 아무도 살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틈새는 있었습니다. 창문 가장자리 둘레를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백작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매우 흥분해서는 초조하게 방안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더니 플로리안의 경 옆으로 다가갔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방에 손을 댄 사람은 없었어. 좋아요. 그렇다면 제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군요. 사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경이 설명한 것은 조금도 일치하지 않소. 경은 그곳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안의 경은 백작의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백장님, 저는 그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증명해 주시면 되고요. 좋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죠. 경의 확신에. 백작은 뭐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숨죽여 기다렸다. 마침내 백작이 돌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극도로 흥분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분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여보, 말해봐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백작 부인이 다그쳤다. 틈새가 창문 옆에 있었소. 경이 말한 가장자리에. 백작은 느닷없이 경의 팔을 잡고 말했다. 자, 계속 얘기해 주시오. 당신 말이 옳았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보시오. 플로리안의 경은 조심스럽게 백작의 팔을 떼어내고 말을 이었다.
글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백작 부인이 목걸이를 걸고 연애에 갈 것을 미리 알고 부부가 집을 비웠을 때 창문에 다리를 놓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부부를 지켜보며 목걸이를 어디에 숨기는지 알아낸 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 유리 틈으로 고리를 당겼을 겁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창문까지 닿기엔 무리였을 거요. 채광창으로 직접 들어갔겠죠. 그건 불가능하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창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그렇다면 어른이 아니었나 봅니다. 뭐라고? 남자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창이 작았다면 어린아이였겠죠. 아이라. 부인의 친구인 앙리에트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소. 라울이라는. 그렇다면 라울이라는 아이가 훔쳤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증거라도 있어? 증거라. 증거는 차고 넘치죠. 플로리안의 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사다리나 널빤지는 아이가 혼자 눈에 띄지 않게 옮길 수는 없을 테니까 분명 가까이 있는 다른 물건을 사용했을 겁니다. 앙리에트가 살던 작은 방 부엌에 냄비를 올려두었던 선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에 2개의 선반이 있었어. 그렇다면 그 선반이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선반 2개를 떼어내 이어 붙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화류가 있었다면 불을 젓는 세막대기를 이용해 창문을 열었을 겁니다. 백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저녁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번엔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플로리안의 경의 말이 모두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백작이 돌아와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 아이가 맞소. 모든 증거들이 말하고 있으니. 선반이 있었나요? 그렇소. 선반에 못은 풀려있고 세막대기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소. 그 아이였다고요? 그럼 아이의 엄마 앙리에트가 범인이군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한 게 틀림없어요. 백작 부인이 외쳤다. 아니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플로리안의 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요. 같은 방에 살았으니 엄마 모르게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어머니가 잠든 옆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목걸이는? 백작이 물었다. 아이의 소지품에서 발견됐어야 하는 거 아니오? 그렇지 않죠. 아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건 당일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아이가 막 학교에서 돌아왔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무고한 어머니를 조사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아이 학교로 가서 라울의 책상을 살펴보는 게 나았을 것 같군요. 그럼 앙리에트가 매년 받은 2,000프랑은 어떻게 설명할 거요? 그건 그녀가 아들과 공범이란 의미 아니겠소. 공범이었다면 부인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을까요? 더구나 이후에도 부인은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아이는 자유로우니 이웃 마을루가 보석 중개인에게 다이아몬드를 1, 2개 팔 수 있었겠죠. 단 파리에서 보석 대금을 집으로 송금하는 조건을 수락해야만 다음 해에도 거래하겠다고 했다면 매년 편지를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레즈 백작 부부와 그곳의 손님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플로리아니의 말투와 태도에는 처음부터 백작을 짜증나게 하는 확신에 찬 신념 외에도 뭔가가 더 있었다. 일종의 적대감이 느껴지는 빈정거림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백작은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아주 독창적이고 흥미롭군. 경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오. 아닙니다. 아니죠. 플로리아니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뿐이죠. 그 일에 대해 경이 알고 있는 게 대체 뭐요? 백작이 내게 말해준 것들. 외진 곳에서의 어머니와 아들의 생활을 생각했던 겁니다.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혹은 죽어가는 어머니가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의 절박한 심정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나빠져 가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음껏 상상을 해볼까요? 그 남자는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건이 벌어졌던 낡은 저택에서 이런 만남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흥분될까요? 그의 말은 침묵 속에서 한동안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백작과 백작 부인의 얼굴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한편 두려움과 고뇌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백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누구요? 저요? 팔레르모에서 만난 플로리안이죠. 몇 번이나 백작의 집에 초대해 주셨던 화학자 플로리안입니다. 그럼 지금 한 이야기는 무슨 뜻이요? 이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장난을 좀 친 것뿐이죠. 앙리에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자신이 범인이라고 여기서 고백하면서 느꼈을 희열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그는 내 어머니가 불행했으며 그나마 하인 자리마저 잃고 쫓겨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기에 그랬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해 본 것뿐입니다. 플로니아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면서 반쯤 일어나 백작 부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제 플로리아니가 앙리에트의 아들일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태도와 말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 그의 목적한 바가 아니겠는가. 백작은 망설였다. 이 대담한 손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단 말인가. 배를 울릴까? 소동을 일으킬까? 스스로 도둑질을 했다고 밝히는 이 남자의 정체를 폭로할까?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범인이라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겠는가? 아니다. 진실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래서 백작은 플로리아니에게 다가가 경쾌하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즐거웠소. 하지만 경의 말대로 그 아이가 범인이라면 그 젊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겠소? 부디 후에라도 그 청년이 체포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물론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6살의 나이에 여왕의 목걸이를 훔쳤으니. 마리 앙투아네트가 탐냈던 그 유명한 목걸이를 말이오. 게다가 목걸이를 훔친 방법은 정말 대단했죠? 플로리아니는 백작의 말에 맞장구 치며 말했다. 아무도 유리창문 상태를 조사해볼 생각도 하지 못했고 창문틀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틀에 쌓인 자욱한 먼지 위로 지나간 자국을 지우기 위해 닦아냈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모든 게 너무나 쉬웠죠. 단지 손을 뻗어 쓱. 손으로 쓱. 그렇죠. 2 손으로 쓱 말입니다. 플로리아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 대체 플로리아니라는 사람의 삶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6살의 나이에 천재적인 절도를 벌인 그가 오래된 원한을 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대담하게도 혹은 어리석게도 예의 바른 신사다운 방식으로 범행 장소였던 저택을 방문하다니.
플로리아니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백작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자 그가 미소 지었다. 부인, 저를 무서워하는군요. 제가 연기를 지나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부인은 마음을 추스르고 애써 빈정거리듯 말했다. 무섭다뇨. 그 아들에 대한 얘기는 무척 재밌었고 제 목걸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용됐다니 기쁘네요. 하지만 그 여자 앙리에트의 아들은 어머니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천성 아니었을까요? 순간 비수가 꽂힌 듯 플로리아니는 움찔하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실망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어느 정도 소질을 타고 태어난 것도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왜냐면 부인도 아시겠지만 목걸이에 달린 대부분의 보석은 가짜였다죠? 영국 보석상한테 사들인 몇 개의 보석만 빼고는 생활비로 하나씩 팔아치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여왕의 목걸이였어요. 앙리에타들이 그 사실을 알 리 없었겠지만 백작이 순간 일어나려 했지만 부인이 말렸다. 경이 말한 그자가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 플로리아니의 냉담한 태도에 부인이 겁을 먹고 말을 멈췄다. 그자가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요? 플로리아니가 반복했다. 부인은 그런 식으로 말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분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레토도 빌레테는 여왕의 목걸이를 손에 넣었을 때 보석은 다 빼돌렸을지 몰라도 목걸이 틀은 손대지 않았다고 해요. 다이아몬드는 그저 장식품으로 부속품에 지나지 않지만 틀은 예술적 작품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중히 다뤘던 겁니다. 그런데 앙리에트 아들은 그런 점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틀은 무사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그것을 소중히 했을 겁니다. 아, 그럴까요? 그렇다면 혹 경이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는 어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보석은 제거되었더라도 여왕의 목걸이 틀은 여전히 디베스비즈 가문의 것이라고요. 목걸이는 우리 가문의 이름이자 명예와 다름없습니다. 플로리아니는 부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백작과 다른 손님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한 뒤 떠났다. 나흘 후 드레 백작 부인은 그녀의 방에서 추기경의 문장이 새겨진 빨간 가죽 상자를 발견했다. 부인이 상자를 열자 여왕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에코 드 프랑스 신문에 다음과 같은 재기발랄한 기사가 실렸다. 드레스비주 가문에서 도난당한 유명한 보석 여왕의 목걸이가 아르센 르팽에 의해 발견되었다. 르팽은 이 목걸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우리는 그의 기사도적이고 섬세한 배려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